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기업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 이야기라보다는 기업들의 주식에 관한 네. 공매도 얘기네요. 예, 공매도 거래가 이제 재개됐지 않습니까? 재개됐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공매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코스피 3% 네, 폭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조 7천억 원 어제 하루만 현선물 매도하면서 지수를 눌렀고요. 공매도 규모가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외국인들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수인 90% 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내리눌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상은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시장을 더 누른 것 같고, 네. 2023년 11월 달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어요. 전면 금지도 네, 그렇죠.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는데 네. 이제 전면 금지되기 전에 공매도 물량을 보면 그때 거래대금이 7,700억이었어요. 공매도 그 직전에 거래 규모가. 거래 규모가. 네. 그런데 어제 1조 7천억이었으니까 그렇죠. 한 1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 공매도 거래 자체가. 예. 직진하고 평가서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그 1조 7천억 중에서 외국인 거래대금이 한 90%쯤 돼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완전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지난주에는 뭐 일단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뭐 낙폭이 키운 데다가 이제 내일이죠. 2일 날 예고된 상호 관세. 네. 예, 요거 때문에 그거 플러스 31일 공매도가 개시되면서 변동성을 훨씬 키운 게 이제 시장의 현황인 거고, 이미 공매도가 시작되면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우려는 이미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렇죠. 당연히 하락을 예. 예고를 했었죠. 왜냐하면 공매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데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공매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예측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의 어떤 이런 혼조세는 조금 더 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매도 방금 때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코로나 때 팬데믹 때죠. 2020년 3월에 한번 공매도 금지됐고. 이제 예. 금지했었고 취약한 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근데 부분적으로 또 이제 재개를 했어요. 21년 5월에는 또 그렇습니다. 한 150 정도 네. 대사하고. 하지만 또 23년 11월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이거 나오면서 다시 또 금지했었고. 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서 나타난 전면 이슈들 이제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 빨리 풀어야 된다는 쪽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3년 11월 달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적 영향이 컸죠. 네. 예. 뭐 그때 사실은 두 가지 금융시장에서 금융당국에서 두 가지를 일으켰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네. 그리고 밸류 같은 양원 내용입니다. 지수를 올려보겠다.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올려보겠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 전까지 공매도가 부분 공매도였어요. 그렇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러니까 요 한 350개 기업만 사실은 한 공매도였는데도 그렇죠.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전면 금지를 시켰느냐? 일단 개미들의 불만이 너무 셌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가 이제 어떻게든 개미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기관에게만 유리한 그렇죠.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에서 그 큰 돈을 벌지 못한 개미들이 굉장히 원성이 심해졌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팬데믹 때 그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으로 1,000만 명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뭐. 네.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 질서 있게 만들고 페어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저는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들고 온 카드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하나가 밸류업이었어요. 그렇죠. 밸류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진단도 틀렸고 대응도 틀렸고 결과도 사실 잘못했습니다. 공매도도 사실은 그 개미들 원성이 심하니까 일단 그냥 전면 금지시켜 놓고 본 거예요. 사실은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MSCI로 편입시키면서 승부시키는 게 오히려 금융당국도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둘 다 음반 오줌 누기 시기였다. 음흠. 라고 보는 거죠. 음. 과거 역사를 보면 공매도를 이제 3번 했거든요. 제일 처음 한 게 4번, 이번에 4번 했네요. 제일 처음 한 게 2008년도였어요. 네. 그 서프라임 때 했는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는데 이때 거의 한 8개월간 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유럽 재정위기 때 2011년도예요. 네. 이때 딱 3개월만 했습니다. 음.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때 6개월을 먼저 금지시키고 네. 그리고 플러스 6, 그러니까 1년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분 해제를 한 다음에 2023년에 전면 금지. 그리고 이번에 전면 해제니까 실질적으로 전면 해제한 건 5년 만에 전면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요 4번의 경우를 다시 역추적했을 때 과연 공매도가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세 번은 3개월 후에 모두 수익률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2011년, 2021년인데 또 공매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 평균적으로 주가가 공매도 상승. 금지했더니 주가가 올라는 거죠. 네, 3개월 이후에는 주가가 다 회복한 걸로 일단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년 후에는 그 17%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14% 올랐고 1년 후 17% 올랐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3개월 후에 6% 올랐고 1년 후에 6.5%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는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어요. 1년 후에 마이너스 14%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공매도 이후의 시장은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이제 자연 순환처럼 저절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도 3개월 후면 조금 과거 역사를 따져보면 오르지 않을까 질서를 잡으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렇게 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증권 당국이 이제 나서는 게 사실은 MSCI 편입이라든가 증권시장 선진화라든가 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니까 이걸 좀 그렇죠. 공매도를 자유롭게 해는 게 세계 거래자들한테는 더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제도상이라든가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규제를 했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손질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네. 뭐 기울어진 농장도 무차입 거래, 뭐 불법적인 거래 이런 걸 다 잡아내는 거 기술 뭐 발전시키고 제도를 해서 이제 다시 보완을 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네. 공매도 이제 그렇죠. 다시 재해라.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제대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의 선순환 기능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공매도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일종의 솎아내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떨어진 떨어진 줄을 솎아내기 하는 역할을 이렇게 사실은 섬기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모든 뭐 선진 시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네. 공매도라는 기능이 없으면 MSCI 편입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공매도라는 게 결국에는 주식을 대량으로 빌려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자금력이 많은 사람이 우월하게 월등하거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락장에서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그래서 없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으면서 불법으로 주문을 내는 거예요. 매도 주문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불법 무차입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계속 돈을 버니까 개인들은 얘들은 룰이 다르네 우리하고.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네. 저 다른 룰에서 노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어? 요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한 건데. 예.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손을 댄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전산 시스템을 손을 댄 거죠. 예. 요거 무차입 공매도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 요 시스템이 이제 우리 NSDS라 그러는데. 예. 중앙 점검 시스템 그게 맞습니다. 그거죠. 예. 요거를 해서 요게 요 시스템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페어한 거래가 되겠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돌려보고 뭐 최소 타일 뭐 등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은 공매도를 못 하게끔 일단 막아놨어요. 전산적으로. 내선적으로. 요까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만
이게 모니터링 되는 거예요. 그럼 비등록 법인이 거래하는 거 잡아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단점이 하나가 참.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최소한 당일에 잡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잡아내야지 그 현재 시스템은 당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소일고 외환권 고치기 예. 되겠네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이 시스템 어떻게 지금 보완할지가 지금 투자자들은 요것도 좀 보완해줬으면 이 기관 다른 분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이전보다 효과는 있겠지만 리얼한 효과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등록 법인에 한해서밖에 모니터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비등록 법인이 하면 방법이 없고 당일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일고 외환권 고치기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IT 문제로 좀 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IT 기술이 좀 발전을 해야지 잡아내는 거를 뭐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네. 다 폭넓게 알고리즘을 돌려서라도 파악을 해낼 수 있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풀었으니까 그냥 보시죠.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데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제일 히트쳤던 게 이제 하나그룹 이슈예요. 네.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주 하나 지분 22% 정도를 절반인 11%를 새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이제 상속이 실질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보도는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는데 이제 근데 김 회장 지분이 아직 11% 남아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는 표현은 예.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집단을 등록할 때 동의진 규정이 있어요. 동일행 기준이 있죠. 소위 말하는 총수. 예, 예. 동일인이 변경되어야 우리가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법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대표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회장하고 정유경 회장이 승진을 하고 지분을 받아도 여전히 동일인은 이명희 그렇죠. 총괄 회장이 동일인입니다. 예. 그 말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모로 그런 건 꼼꼼히 따집니다. 실제 그 그룹의 영향력을 누가 미치느냐가 동일인의 기준입니다. 실제 그 그룹의 오너의 영향력을 누가 아직 가지고 있느냐. 그게 동일인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올 5월 달에 하나그룹에서는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실제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변경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승계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세대주 바뀌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세도주가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 또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총수가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지분이 5%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동일인이고 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전히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그 하나그룹 김성윤 회장이 자신의 지분 절반을 새아들에게 정년은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회장이고 여전히 11%를 가지고 있고 주 하나의 대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거는 주 하나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 이래 돼 있습니다. 주 하나가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주 하나의 대주주가 여전히 김성윤 회장이다 보니까 저 집은 어떻게 할 거야가 사실 관심 초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김동관 부회장하고 김동원, 김동선 사장, 부사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분이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하나에너지라는 비상장사를 만들어서 하나에너지는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 이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기업인데 네. 요 하나에너지가 주 하나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네. 이런 맥락에서 지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도 그 하나에너지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상증자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 지분을 1조 3천억을 주고 사줬어요. 네.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회사 돈을 쓰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개미들의 돈을 주머니를 트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취한 액션이 뭐냐면 김동관 부회장하고 그 손재일 대표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들이
자사주를 좀 산 거예요. 48억치를. 예. 한 0.17%? 기억납니다. 예. 그걸로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액션 창이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주주가 주 하나인데 33%를 가지고 있는데 3조 6천억의 유상증자 하면 주 하나가 1조 정도를 유상증자로 따로 들어와야 되는데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장에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주 하나에 돈이 없어요. 2천억밖에 없어요. 네. 그 8천억 정도를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할 거냐라고 시장 계속 물었어요. 그래야 유상증자가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주 하나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 하나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주 하나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렇지. 유상증자 좀 덜 나고. 떨어뜨려서 예. 삼연제가 가지고 주 하나 에너지하고 합병이나 해서 기념권 쓴 게 그냥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예.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김성희 회장이 선택한 것 같아요. 야 이것저것 말 듣기 싫고 그러면 몇집은 다 그냥 승계를 하자 이렇게 요렇게 스토리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진정성을 여러 각도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주 하나가 유상증자를 1조 따라가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정정신고서 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정성이 부족해요로 했더니 결국에는 어제 하나에서 우리 진정성이 있어 라고 이제 정의를 발표한 겁니다. 그렇죠.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증여세가 좀 많네요. 2천억 원 넘어요. 사실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사실 맹점은 여기에 있어요. 네. 자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 오션 지분을 1조 3천억 주고 사왔어요. 네. 그죠? 자, 1조 3천억이란 돈 중에 거의 6천억 정도가 하나 에너지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임팩트로 나머지 갔는데 하나 임팩트도 사실은 하나 임팩트의 대주주가 하나 에너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1조 3천억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그걸 하고 나서 하나 에너지가 IPO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죠? 네. 하나 에너지는 지분이 삼연제가 100%. 자, 6천억을 어디다 쓸까? IPO 하면 들어온 돈을 어디다 쓸까? 저는 증여세 내고 남는다. 거꾸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충수 우충수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꾸로 그러면 증여세 내기 위해서 저 돈을 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주주에게 증여세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만약에 IPO를 해서 조만간에 해서 이 증여세를 거기서 나온 돈을 한다면 이 주주들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좀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 관련된 하나그룹들의 계열사들의 주가 상장 주식들의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부담을 가지겠죠. 하나 에어로가 방산주로 굉장히 지금 높고요. 그리고 주 하나 그리고 하나 에어로가 높으면 주 하나가 높고 하나 오션도 지금 조선점 그렇죠. 높았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그 호재들을 사실은 이 유상증자와 이런 걸로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 어쨌든 그런 이슈는 있지만 그 포텐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수주를 많이 받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여러 전문 기관에서는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괜찮다라고 좀 하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하나그룹이 이 부분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그 신뢰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너무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주주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아시죠? 하나의 별칭이 화나. 네, 주주들 사이에서 네, 화나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매도 얘기에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다 보면 개별 기업들이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허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이 굉장히 그 투자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기승을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불만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속관하는 기능이 결국 있는데 충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주가에 대한.
이런 재료들은 사실은 공매도 대상이 되고 페어 트레이딩을 하니까 페어 트레이딩이 이제 나쁜 거는 공매도 치고 좋은 거는 사고 쌍으로 이렇게 딱 하는 쿼터 전략 같은 거죠. 뭐 이런 기법들도 나올 법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이제 공매도 직전에 사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가장 일단 공매도 타겟이 될 만한 주들로 방산주하고 조선주를 이미 꼽았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3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고 굉장히 많이 좋은 주식들이죠. 쳤죠. 좋은 주식이고 사실은 그거는 트럼프 이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기도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떴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와 재개와 함께 공매도 재개 일단 방산주가 사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면 내릴 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니까. 그렇게 받고 거기다가 해안 에어로의 유상증자 논란, 이 주식 정년 논란까지 합쳐지면 사실은 주가가 높지 않은 게 정상인데 어제 보면 조선하고 방산업종이 오히려 마지막에 상승을 했어요. 현대로템 3% 뛰었고요. 네. 오션 HD 현대도 하나오션이 0.15% 오히려 내리지 않고 0.15% 뛰었고 HD 현대 미포도 3.4% 올랐으니까 요거는 요번 공매도에서 좀 피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이기 정부가 아니고 네. 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건 분명히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예. 분명히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영향력보다 트럼프 이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이기의 관세가 훨씬 큰 이슈 그게 같아요. 큰 이슈군요. 네, 그게 더 영향을 미쳐서 이 공매도 이슈를 지금 그게 다 상쇄를 한 것 같습니다. 공매도 근데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 지금 사실 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 직격탄 맞는 종목들에 대해서 딱 집중적으로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업종들 뭐 주가 좀 취약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치면 엄청나게 주가가 좀 더 근데 떨어지면서 거기에 오히려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도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대차 잔고 금액 보면 이게 아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대차를 하고 있는지 보면 아는데 역시 그 삼성전자가 4조,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이 3조 8천억,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조,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부스코 퓨치엠 2차 전지주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요 주들이 지금 대차 잔고액이 많은 걸 보면 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공매도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이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 더 영향을 받는 게 또 사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반영을 좀 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어쨌든 이 공매도의 파괴력보다 역시 트럼프의 관세 파괴력을 더 많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려면 이제 진짜 여러 가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공매도에 취약한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발라내야 되고 이 외국인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대차 잔고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옛날 수학을 배우셨겠지만 수학에서 3차 방정식을 초과하는 것들은 사실 해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거든요. 3차 방정식 이후부터는 네. 이 나머지를 상수를 잡아놓은 다음에 수학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3차 방정식을 넘어간 게 아닌가. 아하. 네,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가 제기됐으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들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반 투자자분들은 우선 돈이 뭐 기관에 비해서 별로 없으니까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저평가된 게 공매도 맞을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요게 더 먹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도 두 번째 방법은 그나마 좀 덜 위험한 건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큰 게 좀 낫다. 공매도를 좀 덜 맞는다. 아무래도 뭐, 기관에 돈이 있어도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면 공격할 거리가 좀 적으니까 뭐 그렇죠. 1조 정도 가지고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요 두 개 정도를 일단 가지고 가이드를 가지고 지금 상황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3차 방정식 이상의 해법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주식시장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 박중훈 대표님 모시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